혹시 한국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해발 3,800m. 고지대 세계 각국이 모두 포기한 그곳에서 12년간 완전히 고립된 마을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도 오를 수 없고 약품 하나 구하러 내려간 아이가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한 그 절벽길에서 한 명의 한국인이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 나타났죠. 유럽연합도 미국도 심지어 중국까지도 불가능하다고 손사래를 친 그 순간 9살 소녀가 건넨 낡은 나침반 하나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에티오피아 북부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해발 3,800m 고지대에 데브라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곳은 정말 말 그대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지만 동시에 세상과는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왔지만 외부와 연결된 길이라고는 아찔한 절벽을 타고 내려가는 위험천만한 산길 하나뿐이었죠. 그 산길은 정말 목숨을 걸고 다녀야 하는 길이었어요. 폭이 겨우 1m 남짓하고 한쪽은 천길 낭떠러지였거든요. 비라도 조금만 와도 미끄러져 떨어질 위험이 있었고 짐을 많이 들고 가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비극이 일어났어요. 열병에 걸린 8살 동생을 위해 약을 구하러 산 아래로 내려간 13살. 소년 다니엘이 벼랑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 아이는 평소에도 용감하기로 소문났던 아이였는데 동생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위험을 무릅쓰고 길을 떠났던 거죠.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도 그 깊은 절벽 아래로 떨어진 아이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어머니 메르하위는 하루 종일 절벽 끝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어요. 다니엘아, 엄마가 여기 있다. 하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죠. 그 모습을 보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50대, 60대 어르신들은 자신의 자식을 잃은 것처럼 가슴 아파했습니다. 마을의 촌장 아베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하늘은 우리에게 길을 주지 않았다. 우리는 이곳에 갇혀 죽어가는 것이 운명인 모양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70년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사람의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마을 광장에 모여 앉았습니다. 몇 년 전 전기 항공편이 이 고지대까지 올라오던 작은 비행기마저 엔진 고장으로 불시착한 이후로는 하늘길마저 완전히 막혀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젊은이들은 하나둘 가족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을 떠나고 있었고 남은 사람들은 절망감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오더니 먼지를 가득 일으키며 낡은 트럭 한 대가 그 위험한 산길을 타고 마을로 들어온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한국인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박진호라는 이름의 토목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의 낡은 트럭 옆면에는 한국도로 원조라는 글자가 바래져가며 새겨져 있었죠. 박진호의 얼굴에는 길고 험한 여행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박진호는 트럭에서 내려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길을 만들어드리러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한 늙은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며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젊은 시절 정부 공무원이었던 테클레였는데 세상 돌아가는 일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젊은이여, 세계은행이 5년 동안 조사한 끝에 포기한 곳입니다. 유럽연합에서도 기술자들을 파견했다가 불가능하다며 철수했어요. 심지어 중국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들여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요. 또 다른 중년 여성이 끼어들었어요. 다니엘의 이모였던 알마지였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망 고문을 당했는지 아세요?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길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선되고 나면 모두 잊어버렸어요. 국제기구에서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실망과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박진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 사진 속에는 한국 전쟁 당시 외국 군인들이 한국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저희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사진입니다. 우리도 도움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드릴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마을 뒤편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9살짜리 라헬이라는 소녀였습니다. 라헬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박진호를 두려워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라헬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주 낡고 오래된 나침반이었어요. 노쇠로 만들어진 그 나침반은 세월의 흔적으로 곳곳이 녹슬어 있었지만 바늘은 여전히 정확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건 우리 아빠가 물려주신 거예요. 아빠는 이 나침반이 언젠가 우리 마을에 진짜 길을 가져다 줄 거라고 했어요. 라헬은 그 소중한 나침반을 박진호의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아저씨, 진짜 길이 열릴 때 이걸 돌려주세요. 라헬의 맑고 순수한 눈동자를 보는 순간 박진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박진호는 나침반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아들고 라헬의 눈을 똑바로 보며 진지하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길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 나침반에 걸고 약속드립니다. 박진호는 말한 대로 즉시 작업에 착수했어요. 그가 선택한 첫 번째 방법은 절벽을 직접 절개해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최신 굴삭기와 파쇄기, 그리고 다이너마이트까지 동원해서 조금씩 단단한 바위를 깎아나가기 시작했죠. 처음 며칠간은 정말 순조로워 보였어요. 굴삭기가 바위를 파내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공사 현장을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처음 보는 큰 기계들에 신기해하며 하루 종일 구경하고 있었어요. 라헬도 매일 나침반을 들고 와서 공사 진행 상황을 지켜봤죠. 박진호는 정말 꼼꼼하게 작업했어요.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설계도를 펼쳐놓고 몇 번이고 확인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 되던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절벽을 파내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집안이 훨씬 더 불안정하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지질학자가 아니었던 박진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파낸 바위들을 보니 생각보다 부스러지기 쉬운 재질이었고 곳곳에 균열이 가 있었거든요. 박진호는 밤늦게까지 지질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손전등을 켜고 설계도 위에 엎드려서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잠든 한밤중에도 그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바위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하지만 이미 공사를 시작한 이상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정말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새벽 3시 갑작스럽게 땅이 흔들리더니 엄청난 굉음과 함께 산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절벽을 파낸 부분이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을 받으면서 대규모로 무너져 내린 거였죠. 다행히 밤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2주간의 모든 작업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산사태로 인해 기존의 좁은 산길마저 완전히 막혀버린 거였어요. 이제 마을은 정말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상황이 된 거죠.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희망을 품었다가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거니까요. 외신들이 이 소식을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한국도 무릎 꿇다 불가능한 도전의 끝, 고립된 마을, 더욱 절망적 상황으로 같은 제목들이 신문과 인터넷에 실렸죠. 박진호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하고 설계도를 다시 보며 자책하고 또 자책했어요. 하지만 박진호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면서도 다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죠. 절벽을 파는 대신 공중에 다리를 만드는 케이블 브리지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이 방법은 절벽과 절벽 사이에 강한 와이어 케이블을 설치하고 그 위에 다리를 걸어서 공중에 길을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집안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산사태의 위험도 없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었죠. 박진호는 한국에서 케이블 브리지 전문가를 추가로 불러들였어요.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바람의 세기, 케이블의 장력, 집안의 안정성, 모든 걸 철저히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3개월에 걸친 정밀 측량을 거쳐서 가장 안전한 지점을 선정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번만큼은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케이블 설치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였죠. 그날은 날씨가 특별히 좋았어요. 맑은 하늘에 바람도 거의 없었거든요. 박진호와 팀원들은 마침내 성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 3시경 갑자기 날씨가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고산지대의 날씨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구름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강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시속 30km, 50km, 그리고 마침내 80km가 넘는 강풍이 불어닥쳤어요. 아직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케이블들이 바람에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박진호는 급히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메인 케이블 중 하나가 고정부에서 빠지면서 전체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더욱 끔찍한 일은 그 순간 팀원 중 한 명인 김철수 씨가 케이블에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 고정 작업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김철수 씨는 10m 아래 바위에 떨어졌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와 갈비뼈가 여러 군데 부러진 중상을 입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메르 하위가 박진호에게 다가와서 소리쳤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도 죽었는데 이제 또 다른 사람까지 다치게 하는군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합세했어요. 더는 아이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 당신들 때문에 더 위험해졌어. 촌장 아베베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박진호 씨, 당신의 선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기존 길마저 막혀버렸고 이제 또 다른 사고까지.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떠나는 날 박진호는 라헬에게 나침반을 돌려주려고 했어요. 라헬아, 미안해. 아저씨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네. 나침반을 돌려줄게. 그런데 라헬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저씨, 길은 아직 여기 있어요. 아저씨 마음속에. 나침반은 아저씨가 계속 가지고 계세요. 박진호가 떠난 후 3년이 흘렀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은 마을에게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어요. 마을은 점점 폐허가 되어 갔어요. 기존의 산길마저 첫 번째 공사로 인해 더욱 위험해진 상태에서 두 번째 사고까지 겹치면서 정말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 되었거든요. 학교는 선생님이 떠나면서 문을 닫았고 마을의 젊은이들은 가족들과 함께 하나둘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 험한 길을 통해서라도 도시로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마을에는 노인들과 몇몇 가족들만 남았어요. 라헬은 그 사이 12살이 되었는데 어머니 마리암이 결핵에 걸려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약을 구할 방법도 병원에 데려갈 방법도 없었죠. 라헬은 매일 어머니를 돌보면서도 아버지의 나침반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 아저씨는 지금 어디 있을까? 정말 다시 올까? 마을의 다른 아이들도 가족들과 함께 하나둘 떠나갔어요. 라헬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라도 가족과 함께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로 떠났어요. 떠나는 날 사라가 말했어요. 라헬아, 너도 같이 가자. 여기 있으면 미래가 없어. 엄마도 도시에서 치료받으면 나을 수도 있고. 하지만 라헬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기다릴 거야. 길은 반드시 열릴 거야. 나침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12살 소녀의 굳은 믿음이었어요. 촌장 아베베조차 완전히 절망하고 있었어요. 이제 80이 다 된 그는 마을 광장에 홀로 앉아서 중얼거리곤 했어요. 내가 이 마을의 마지막 촌장이 될 것 같구나. 조상들에게 면목이 없어. 마을 전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라헬만은 여전히 매일 산 아래쪽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3년하고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라헬이 제일 먼저 알아챘어요. 매일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트럭 소리가 나요.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다시 나타난 트럭이 있었는데
바로 그 한국이라고 쓰인 박진호의 트럭이었어요. 라헬은 아픈 어머니 곁을 떠나 뛰어나가서 박진호를 맞았어요. 아저씨, 정말 다시 왔구나. 나 기다렸어요. 박진호는 3년 전보다 더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절반 이상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굳건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전히 라헬의 나침반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라헬아, 약속했잖아. 반드시 다시 온다고. 박진호는 라헬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동안 아저씨가 열심히 준비했어.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에는 박진호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젊은 스타트업 팀이 함께 온 거예요. 그들이 가져온 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었어요. 드론과 레이저 측량 기술, 그리고 3차원 지형 분석 시스템이었죠.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볼 겁니다. 첨단 기술로 이 지역의 정확한 지형을 파악해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길을 찾을 거예요. 박진호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 지난 3년 동안 그가 한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드론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았죠. 벌써 2번이나 실패를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라헬만은 달랐어요. 드론 조종법을 직접 배워서 마을 곳곳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신기해요. 우리 마을이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 라헬의 순수한 감탄을 보면서 박진호도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걸쳐 수집한 데이터로 정밀한 3차원 지형도를 만들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지형도에서 이전에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안전한 길의 흔적이 보인 거예요. 산 능선을 따라 완만하게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길이 있었던 거죠. 그때 라헬이 나침반을 꺼내서 확인해 봤어요. 여기에요.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과 똑같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라헬의 아버지가 물려준 그 낡은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드론이 찾아낸 최적의 길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였어요. 박진호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라헬아, 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어쩌면 길은 처음부터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 3번째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산을 뚫거나 공중에 다리를 거는 대신 하늘다리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영어로는 플라이오버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지형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길을 만들 수 있는 최신 공법이었어요. 이번 공사에는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직접 참여한 거예요. 물론 전문적인 작업은 한국 팀이 했지만 자재 운반이나 측량 보조 같은 일들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라헬도 매일 와서 드론 조종을 도왔고 심지어 촌장 아베베도 자신의 경험을 살려 조언을 해주었어요. 여기는 우기 때 물이 많이 몰려요. 이 바위는 약해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런 조언들이 설계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박진호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현지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죠. 공사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또 다른 큰 시련이 닥쳤어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계곡이 범람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3일 동안 계속된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고 공사 현장 아래쪽 계곡에 물이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젊은 팀원들은 걱정이 되어서 박진호에게 말했어요. 팀장님, 일단 철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실패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박진호도 고민이 되었어요. 벌써 2번의 실패를 경험했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라헬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다가왔어요. 아저씨, 나침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라헬아, 나침반이 말을 하나? 박진호가 웃으며 물었어요. 그러자 라헬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네, 나침반은 거짓말을 안 해요. 아빠가 그랬거든요. 길이 있을 때는 바늘이 흔들리지 않고 정확히 가리킨다고요. 박진호는 라헬의 나침반을 보았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폭우와 강풍 속에서도 나침반의 바늘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정확히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방향은 바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길의 방향이었죠. 알겠어, 라헬아. 나침반을 믿어보자.
박진호는 결심을 굳혔어요.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박진호와 팀원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함께 나와서 마지막 작업을 계속했어요. 마침내 새벽 6시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이었어요. 12년간 완전히 고립되어 있던 데브라 마을의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 차량이 새로 뚫린 길을 통해 마을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구급차였어요. 그 순간 마을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해방의 눈물이었죠. 80세 할아버지부터 갓 태어난 아기까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박수를 쳤어요. 촌장 아베베는 박진호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늘이 드디어 우리에게 길을 주셨군요. 길이 뚫린 후 마을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12년 만에 외부에서 각종 물자와 의약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라헬의 어머니 마리암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달 후 마리암의 건강이 놀랍도록 좋아졌어요. 학교도 다시 문을 열었어요.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해 왔고 떠났던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라헬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라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돌아왔어요. 라헬아, 내가 옳았어. 정말 길이 열렸구나. 마을에는 또 다른 변화도 일어났어요.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기적의 마을을 보러 오기 시작한 거죠. 마을 입구에는 특별한 조형물이 세워졌어요. 바로 라헬의 나침반을 형상화한 기념비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한국어와 에티오피아어로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 길은 한국의 기억이 지켜낸 약속이다. 라헬은 이제 15살이 되었는데 장래 희망이 토목 엔지니어래요. 나도 박진호 아저씨처럼 불가능한 곳에 길을 만들고 싶어요. 박진호가 마지막으로 마을을 떠나는 날 라헬이 말했어요. 아저씨, 이제 알겠어요. 길은 돌이나 콘크리트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만드는 거예요. 박진호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과 믿음이 없었다면 이 길을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라헬의 아버지는 과거 이 지역의 지질 조사원이었던 거예요. 그가 물려준 나침반은 단순한 나침반이 아니라 오래전 그가 발견했던 안전한 길의 방향을 기록해 놓은 특별한 나침반이었던 거죠. 결국 기술과 전통 지혜가 만나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 진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